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송 군평 2 지하차도를 방문하는 등 연이틀 호흡 피해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라며 이태원 참사에서 뭘 그리 잘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집회 시위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심야 집회나 소음 등으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여당이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생 인권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를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해자 조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어제 실시하기로 했던 사이코패스 검사는 본인이 감정이 복잡하다며 거부해 미뤄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5회 연속 하향 조정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가운데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호우도 예상됩니다. 뉴스앤 이슈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이후 정부 여당이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권이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학생 인권조례 개정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광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아침 당정 협의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에서 교권 보호와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특히 학생 인권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조례가 학생 반항을 조장하고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권리만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또 학생 교권 침해 사례를 생활기록부에 담는 방안, 또 퇴근 뒤 다량의 문자 등 악성 민원 방지책이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대안 등도 거론됐습니다. 민주당 역시 교권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시각차는 뚜렷한데요. 교권 침해 사례를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것을 두고 아이 인생의 좋은 글씨가 될 거라고 반대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학생 인권조례 개정 역시 교권 침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비난의 화살을 진보 교육감에 돌린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교사와 학생을 대립시킨다며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두고 국회에서 정면 격돌했죠? 네, 맞습니다. 오전 10시 시작된 국토위 전체 회의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타당성, 그리고 이 변경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이 김 여사 일가 땅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 등이 쟁점으로 꼽혔는데요. 여야는 초반부터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가 적절한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핵심 자료가 빠졌고 공개된 자료도 일부 페이지가 누락되는 등 편집 흔적이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온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네, 여권은 발끈했습니다. 이 야권의 정치적 문제 제기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의혹 해소를 위해 자료 공개를 했는데 오염과 조작을 언급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원희룡 장관 역시 거짓과 선동 사태를 만든 이해찬, 이재명 민주당 전현직 대표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선 변경 적절성을 판단할 전문가를 부르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야권이 양평군청 관계자도 부르자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전 각 당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억지 소설을 쓴다는 여당과 문건 공개가 의혹만 증폭시킨다는 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 자신의 집권 시절부터 이미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고 그 연속성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최적의 노선을 찾고자 하는 과정의 진행 중이었는데 민주당은 덮어놓고 대통령 처가 특혜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서 슬그머니 지금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 선동 괴담 부각하면서 사업 재추진에 대해서 군부를 떼고 있는 모습이다. 네, 민주당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네, 취재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가 있었고요. 그 결과가 지금 국회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발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교권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된 당정 협의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께서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과 정부는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는 필수 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은 정부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교원지휘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 인권 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에 의견을 수렴하여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당과 정부는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지난해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교권보호 조례안을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와서 입장을 편애한 이유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중립된 대응이라는 부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 입장을 보여주시죠. 교권보호 조례안을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는 부분은 저도 최근에 이 상황을 파악하면서 알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의회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올라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안이 아마 그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라는 부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아마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건 시의회에 제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의가 안 되셨는데 2학년 단위 나이스 같은 것도 최근에 나이스 학사 교정 2차 나이스 군대 제일 힘든 일을 청주 지원을 결정한다는 느낌이니까 그런 거 이제 조건이랑 같은 거 크게 보면 그런 내용사항 같은 것도 조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말씀하신 그런 교사들의 업무가 특히 3명이
과중하게 좀 업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전체적으로 학교에 지금 여러 업무들을 이제 구성 간에 어떻게 배분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개선안을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서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초임 이제 선생님인데 나이스 엄마와 함께 이제 담임을 연속 2차례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1학년 담임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랜 경륜과 좀 스킬이 계신 선생님이 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초임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그냥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28일날 교육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이 초임 교사한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배당이 된 부분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 아니면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지금 담임을 안 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나이스나분 여러 가지 본인의 수업 외에 업무도 과중하지만 담임을 맡게 되면 너무나 많은 학부모님들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사실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초임 선생님이 본인이 아마 그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만한 이제 이런 걸 2개를 다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업무 배당에서도 합리적인 조정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개선 방안을 아마 교육부가 제시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초교사들도 그런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서 교권보호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른 교실에 결정짓게 이 친구가 이제 다른 반에 가도록 해도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다시 이 학교폭력 그러니까 교권 침해를 당했던 선생님들이 다시 이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검토되는지. 네, 국장이 좀 분리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 책임기획지원관 고용주입니다. 마이크 하나만 주시면. 네, 교육부 책임기획지원관 고영정입니다. 지금 이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데 특수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른 일반 학교에 비해서 평시에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어떤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로 많이 신청을 스스로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 좀 특성을 많이 고려해서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교권 침해가 이제 구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선생님과의 분리 조치를 지금 이제 이번에서 지금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권도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네, 국회 연결하는 과정에서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국회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가 있었고요. 그 결과를 발표한 현장이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요약해드리면 교원 지휘법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을 포함해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다음 달이죠. 8월 안에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 내용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언급이 됐던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추가 취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심야 집회나 소음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 시위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6월 13일부터 3주 동안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한 결과 18만 2,700여 표 가운데 71%가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참여자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과도한 집회 시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관계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오늘 오전 11시 충청북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 공식 출범과 요구사항 등을 발표했습니다. 요구사항에는 합동분향소 운영기간 연장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족에 대한 수사과정 공유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특별 요구사항 2가지도 요청이 됐는데 최초 현장 119 구조대 구조활동 시 구조장비 보유 여부와 인력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그동안 이걸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해왔는데 사실상 최종안이 마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취임 전부터 이른바 검수 원복을 공언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검찰과 경찰, 해경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꾸려 수사준칙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라고도 불리는 경찰 불송치 처분과 관련한 규정이 바뀌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올해는 수사 준칙을 개정해서 개정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겠습니다. 기존 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건에 송치를 요구할 권한이 제한적이고 한 번 재수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수사 준칙에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경찰 결정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 단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 조율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 권한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기존 보안수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이었지만 개정안에선 사안에 따라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선거사건 수사 규정도 달라집니다. 앞서는 경찰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더라도 제한이 없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짓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검찰에 이를 알려 수사 방향을 협력해야 합니다. 이 밖에 수사 관련 실무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 경찰로 단순 이송되는 경우라도 고소 고발을 당한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해 수사 사실이 사전에 알려질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겁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양측이 실무 단계에서 협의를 마친 만큼 큰 범위의 조율은 사실상 끝났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공백 상태였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업무에 복귀한 만큼 개정안 발표와 입법 예고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런 보도 내용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개정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조만간 이걸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수사준칙은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곧 개정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당정협의회가 있었더라고요. 네. 대체적인 내용 혹시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방금 봤기 때문에 네. 대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아주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대처하고 앞으로 수습책을 내고 정책에 반영하느냐 이거에 관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법안이랄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야 될 일을 오늘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체적인 중요한 골자는 첫 번째는 그렇게 교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학생 기록부에 기재를 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쉽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 인권 조례라고 있습니다. 네. 17개의 시도가 있고 그 교육청에서 하는데 7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유불급이라고 네. 이 학생 인권 조례가 과도하게 너무 적용되다 보니까 교권을 위축시키고 또 선생님들의 정당한 훈육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이런 게 악순환이 계속되기 네. 때문에
이것을 상위 법에 넣어서 이것을 좀 고치거나 아니면 개정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권조례안이 있는 게 6개가 아니고 7개 시도입니까? 7개 시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6개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게 아마 저희가 전해드린 것 말고도 뒤에 아마 기자들의 질답이 많을 거예요. 그 내용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야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아마 학생인권조례 부분일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개정하겠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도 당에서도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이 정말 부딪힐까요? 사실 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곳은 분명히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물론 그 아이들의 학부모들도 계시죠. 네. 사실 이 모두의 뭔가 특히 그냥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그게 인권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도 학생들도 학부모도 일반 국민들도 다 지켜지게 하는 게 사실은 저희한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분명히 맞는 일이고요. 근데 네. 사실 이번 사안을 단순하게 학생인권조례로 뭔가 그 원인을 진단한다? 저는 사실 전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교권도 학생인권도 모두 다 사실 교육의 현장에서 신장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네. 정말로 이 선생님들의 권리와 학생들 모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뭐 정말 충분한 이 토론과 대화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역할인데 이거를 정말 뭔가 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꼭 부딪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논리들을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교육 현장에 이런 어떤 이 불신과 갈등을 키우는 방식은 정말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말 교육 현장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접근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정말로 차분하게 우리가 이 교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나가는 자세가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에 이태규 간사가 발표하는 내용에 이 내용도 있네요. 교권 침해하는 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정비하겠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에 포함이 돼 있었네요.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원인이냐? 원인을 고쳐야지 이제 대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권조례가 이번 교권이 추락하는데 원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여당에서? 네, 우리 장철민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뭐 10분 동의합니다. 그 취지가 잘 살려졌다 그러면은 이런 사태가 없었겠죠. 근데 저는 그 팩트와 현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희 초등학교 관련해서 그 선생님들이 화가 많이 나셔서 집회를 했답니다. 근데 정교조를 중심으로 한 집회는 한 300명 정도가 모이는데 불과했는데 일반 선생님들 집회는 한 5,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네. 근데 저희가 알려지기로는 정교조가 주도가 되는 또 정교조가 주축이 되는 시도교육감님들이 아마 그 학생 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보교육감이라고? 네, 진보교육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학생 인권을 위해서 순작용도 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를 야기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이번에 선생님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목소리도 내고 법안을 바꿔야 된다고 하고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현상으로 팩트로 나타난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조례가 생겨서 교권이 추락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게 아니 꼭 그것만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더 되짚어 보면은 지난 2002년도에 사실 그 이해찬 전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네. 했을 때 정교조가 이제 전면에 서서 그때서부터 학생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도하고 했으면서 그때 사실 성적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년 비해서 상위 50% 성적이 인문계는 수능 기준으로 한 60점 정도 떨어지고 네. 자연계는 한 50점 정도 떨어졌는데 그거 등등 학생 교육이라든지 또는 관리에 문제가 생겨서 무려 22만 명이나 되는 교육 관련된 분들이 서명을 해서 그때 당시 이해찬 장관이 물러났는데 그때서부터 정교조와 이런 트러블이 생기지 않았나 또 정교조를 중심으로 한 학생 인권 선언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결국은 돌아와서
이 선생님들을 어렵게 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상당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사실 반박하기도 되게 어려운 게 이해가 전혀 되지는 네.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조의 집회 인원수와 학생 인권 조례가 도대체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사실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요. 네. 교권이 추락해 나간 것은 사실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교권 관련된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와 사실 정책과 제도만으로도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함께 사실 이 뭔가 이 교권에 대해서 함께 네.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신장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우리 공동체에서의 뭔가 공론화와 여론들이 모아져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했을 텐데 네. 저희가 그런 데 부족했던 거죠. 사실 학생 인권 조례는 그간 아마 뭐 배재용 의원님이나 앵커님이나 뭐 저나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학교 현장은 좀 정글 같은 곳이었잖아요. 예. 교권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굉장히 부당한 재벌과 이런 것들도 네. 사실 많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이 학생들이 정말 어려서의 인권적인 감수성이든 인권적인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사실 그간 우리 역사에서의 일들이 있었던 거고 그런 어떤 대책과 움직임으로서 이런 것들이 진행돼 왔다면 교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만큼의 어떤 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노력들이 부족했고 그거에 대한 큰 어떤 문제가 이번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학생인권 조례를 갖다 붙이는 거는 명확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현장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번에 교권 신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집중하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들과 정확하게 토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훨씬 중요하지 여기에서 오히려 이 정말로 갈라치기 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당정 협의 결과를 설명해드리면서 정리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4가지 정도가 발표된 것 같습니다.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을 개정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인권조례를 정비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학부모 등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침해 유형을 신설한다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마지막으로 나온 게 교권 회복 바라는 교원 기대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을 위한 기반 다지기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뭐 이 정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내용은 다 공감하는 내용이겠죠, 야당에서.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저희가 특히 학부모들의 민원이 사실 굉장히 지금 이 중요한 뭔가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이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사실 이 일반 국민들이나 주민들의 굉장히 큰 악성 민원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예전에 뭐 감정 노동자 보호 조치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일하시면서 이런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에 그것들을 어떻게 보호해 나갈 거냐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발전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공무를 하는 공무원, 교원들에 대한 이런 어떤 악성 민원에 대한 이 보호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호돼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문제가 이번에 불거졌기 때문에 이 교육 현장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이런 악성 민원 이런 굉장히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이 학부모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제도 개선만으로 이게 그냥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쓰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오히려 이게 갈등이 커지죠. 어떻게 갈등이 해결되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최종적인 조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학생과 학부모와 이 선생님들이 상호 존중하면서 교육 현장을 뭔가 더 평화롭고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 것인가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공감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답변 드리기 전에요. 제가 속보 하나 들어가지고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서 감사원이 수사 의뢰했던 부분인데요.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된
수사입니다. 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고요.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다.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이런 계기가 되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분명히 그 순작용도 있지만은 분명히 선생님들을 위축시키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단도 못 치는 겁니다. 잘못돼도 바로 잡으라고 얘기를 못 하고요. 현장에서 칭찬도 못 하고 야단도 못 친다고. 그리고 칭찬도 못 해요. 칭찬을 하면 차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왜 선생님들로 하여금 이런 결과를 야기해야 됐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인권 조례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악성 민원이라든지 사실 뭐 24시간 선생님 전화로 수도 없이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쏟아지기 때문에 네. 이것도 뭐 녹음을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받는다든지 일정 시간을 못 받게 한다든지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거 외에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한테 폭언을 한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이거는 학생들도 잘못 오도될 수 있는 게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자율권도 있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선생님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혹시 잘못된 사인을 혹시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받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된다면은 네. 그 취지는 살려가면서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이게 어쨌든 학생 인권 조례가 시도별로 만드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회에서 입법 차원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는 법을 이제 구체화하는 게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17개 시도 중에 7개만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종합해 갖고 누구나 어느 시도나 또 학생, 선생님, 학생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 법안으로 만들어서 그 법안을 통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례는 법안보다 더 섬세한 작업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그거는 뭐 여당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주제 넘어갈게요. 제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얘기가 정말 정치적이라고 느끼는 게 그러면 정말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학생 인권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없는 곳은 그러면 교권이 실추되지 않고 정말로 교권이 확립돼 있는가?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교권이 전반적으로 실추돼 있고 그거에 대한 저희가 굉장히 여태까지 노력을 못한 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정말로 이거는 그냥 진보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 갈라치기 이거에 사실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교육 문제를 접근하는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관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진짜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9명 모두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민주당이 묻지마 탄핵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75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9명 전원이 기각 판결을 했다는 거는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 될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9명 중에 4분 정도는 우리법 연구회, 다시 말하면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분이고 그분들이 이상민 장관의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해서 뭐 언급을 했을 뿐이지 본인이 이름으로 나가는 정식 판결에는 기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번에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탄핵이라는 거는 그 중대한 법 위반이라든지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해임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국정조사라든지 또 해임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다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무슨 3종 세트도 아니고 특검까지 해갖고 결국은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 발목 잡기를 떠나서 누가 말씀드린 대로 발목을 꺾어서 정말 탄핵을 해서 우리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게
기각될 거라는 건 민주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탄핵이 인용되고 기각되는 거라는 거는 민주당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6개월 동안이라는 이런 공백 상태를 야기하고 또 공격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사실 헌정사에 이런 일이 흔치 않았던 이유는요. 사실 이런 종류의 정말 국민적인 국가적인 큰 뭔가 어려움이나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은 정치적인 책임을 그 정권이 졌기 때문입니다. 그 장관이 사퇴를 하든 총리가 사퇴를 하든 아니면 대통령이 무언가들을 하든 이거는 사실 헌정사 이슈, 헌정사일 뿐만 아니라 저는 조선시대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국가적인 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굉장히 큰 비극이 생겼는데 네. 어떠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일이 유사일에 가능했는지가 솔직히 궁금하고 그러면 저희 이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위로서 뭔가 요구할 수밖에 없죠.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행안부 장관으로서 정말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주 절절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 맞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친하다라는 이유 말고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직을 유지시키고 사실은 국회 해임 건의가 됐든 그런 것, 이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서 완전히 묵묵부답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어떻게 합니까? 해임 건의를 하고 탄핵을 하고 물론 법적 절차, 사법적인 책임으로서는 분명히 부족해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가 이 이태원 참사라는 어마어마한 비극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면제받을 수 있느냐?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헌정사에 이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여당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이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는 앞으로 정말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정말로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할로윈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될 사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논점은 이겁니다. 그 이상민 장관은 지난번에 그 행안위 그리고 국정조사 탄핵 과정에서 죄송하다, 송구하다 여러 차례 이미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실언을 한 것도 인정을 했고 그거 잘못해서 이번에 품위 유지로 소수 의견이지만 지적을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인 책임도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 졌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민주당에서 그때 여야 간에 치열하게 그 협의를 해갖고 국정조사를 합의했는데 네. 국정조사 합의하면은 나머지는 저희가 안 할 걸로 기정사실화해서 했는데 국정조사를 끝난 다음에 해임 건의안을 했지 않습니까? 해임 건의안을 냈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이 다수라서 통과시켰죠. 근데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책임은 딱딱 묻는 거라는 대통령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래서 저희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안 좋았어요. 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의 국정에 관련된 신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치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해갖고 탄핵이 안 될 거를 뻔히 알면서 해갖고 또 했고요. 이번에 결국은 그 9명이 전부 다 기각을 해서 이제 밝혀졌는데 그게 면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사도 하고 법적인 그 한계에 대해서 결과도 나왔는데 또 이태원 특별조사법이라고 또 만들었습니다. 그걸 해갖고 조사를 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그거를 이 프레임에 잡혀서 그걸 할 건지 제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민주당은 그걸 하면서 다른 걸 진짜 중요한 걸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할로윈법 관련해서와 같이 이제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네. 법을 통해서 누가 책임인지 명확하게 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 관련 법안이 40건이나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이요, 국회 다수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막 해갖고 막 해치워버리고 공수처법도 해쳐버렸는데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국정조사, 탄핵, 해임건의안, 특별조사법 이거 하느라고 재난관리법 40건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지금 다 묵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 많이 났다고 지금 걱정들 하시고 비난하시는데 수해 관련법도 무려 30건이나 지금 계류돼 있는데 지금 그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잘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앞으로 나갈 그런 의정 활동에 대해서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지 그거에만 함몰돼 갖고 입법 활동을 이렇게 도외시하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말씀만 더 여쭈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한 것들이 현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유감은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책임이라는 사실 제가 정치권에 속해 있으면서 처음 듣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셨는데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특히 어느 정도 책임이라고 표현을 하시긴 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태원 참사 문제를 또 아까 얘기하신 여러 가지 재난 관련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논의들을 진전시키는 데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이거든요. 이건 저는 그래서 용산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여당의 태도가 저는 이게 왜 같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상민 장관 말고 다른 장관 후보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충분히 다른 후보들을 내세우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발전적인 뭔가 이 토론들과 그런 과정들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상민 장관 지키기에 이렇게까지 몰두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도 지지 않고 이후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논의와 진짜 실체적인 진실 규명과 이런 과정들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정말로 그냥 앞에 정권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말 우리 역사 이래로 정치적인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이 져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맺음을 맺고 그 이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근데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복귀를 정말 또 아주 어색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서 정말로 이런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인 진실 규명이 됐든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됐든 이후의 제도 개선들도 정말로 완전히 이 정치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만 지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이 여당 국민의힘이 이상민 장관을 이렇게까지 보호하고 방어하고 지키려고 모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고 야당으로서는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책임 너무나 정말로 이상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 헌법 짧게 듣고 원로인 그 허영 교수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실한 사건으로 헌법재판소가 6개월간 시간을 끌어갖고 이렇게 국정을 마비시킨 거는 정말 잘못했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아시겠지만은 서해 쪽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경보가 서울하고 행안부하고 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행안부 차관이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기재부 장관이 나서 해결했는데 이렇게 이런 이제 어차피 이제 해결되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대안을 내고 법안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끝없이 발목을 잡으면은 이게 국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상민 장관은 16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수해도 나 있고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안위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잘 굴러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국토위가 있었습니다.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첫 전체 회의였죠. 국토부 장관도 오늘 출석을 했고요. 오전에 거기 계시다 오셨잖아요. 저도 봤는데 질의는 시작을 못한 상태로 제가 뉴스에 들어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저도 자료 요구를 하던 10시에 개의한 거 아닌가요? 10시에 개의를 했고요. 실제로 그 자료를 국토교통부가 국회, 특히 국토위에 사실 굉장히 불성실하게 거의 제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 국토부가 얼마 전에 55건인가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했는데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해봤더니
국회 국토위에서 요구했었던 자료인데 없다고 답변했었던 자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저희 국토위 이 국회의원들한테 이 보고를 했었었는데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왜 그 전에 국회는 그러면 없다고 했었냐. 뭐 이런 어떤 이 문제 제기들을 하면서 사실 추가적인 자료 요구들도 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된 이후에 당연히 또 국회의원실들에서 자료 요구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토부가 아예 거의 아예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취산 선택적으로 국토부에 유리한 그런 어떤 자료들만 공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를 사실 자료 요구 관련된 논박들이 사실 오전에 굉장히 많았었고요. 특히나 한 가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오전에 그래서 심상정 의원님께서 사실 이 월간 진도 보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왜 제출을 하지 않느냐. 월간 진도 보고라는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하는 용역사가 국토부의 월간 진도 보고를 사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논의 중간에 있었던 그러니까 논란 중간에 있었던 그 민간 용역 업체가 해야 되는 건가요? 용역 업체가 이제 월별로 계속 이제 용역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국토부에 보고서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지금 상임 현장에서 이 원희룡 장관이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월간 보고를 받게 돼 있었긴 한데 그냥 그 노선도랑 도면 갖다 놓고 구두 보고를 받아서 없다. 라고 사실 즉흥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또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당에서 미리 입수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도대체 이거는 뭐냐? 왜 국토부 장관은 있는 보고서도 없다고 하냐? 정말로 이게 지금 이 오히려 밝혀지면 안 되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있는 자료도 없다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정말로 이 앞에서 이 정말 임기응변만 해 나가는 방식으로 국토부가 정말 성실한 자료 요구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는 이 태도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있으면서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경제성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핵심일 텐데요. 그럼 경제성 평가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사업비가 얼마인지 뭐 공사비가 얼마인지 보상비가 얼마인지 이런 어떤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숫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실제로 분석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저희가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 건도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국회가 어떻게 국토부의 지금 어떤 이 자료들을 신뢰하고 답변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느라고 오전 시간들이 많이 갔고 아마 오후에는 국토부가 또 이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을지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국토부가 해온 걸로 봐서는 사실은 뭐 오는 자료들도 아마 조금만 분리해도 안 줄 것 같기는 한데 이 자료들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후 질의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장관의 기조는 이렇더라고요. 원희룡 장관은 자료증이 있을 때마다 다 드리겠다. 있는 거 다 드리겠다. 국토부에 있는 자료 다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국토부에 있는 자료 다 드려야죠. 그래서 그 인터넷에 올린 것도 그 7년 전 자료서부터 다 업로드 했다는데 자료가 방대하니까 좀 빠진 것도 있을 겁니다. 빠진 게 있으면은 또 찾아서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번에 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 정권 끝날 때까지 뭐 정리가 안 되면은 다음 정권에서 해라. 다음 정권에서 해라 했는데 저는 뭐 그것도 반대하고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같은 뭐 이런 반응을 보니까 그 심정은 이해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앞으로 4년간 심지어는 다리가 완공될 때까지 김건희 로드라고 해갖고 그것을 공격받을 텐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1999년 이후에 예타를 통과한 도로 24개가 있는데 그중에 14개가 시종점을 바꿨어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양평과 연결하는 이천 양평 고속도로의 시종점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화 지역구인데 강화와 서울을 연결하는 예타가 재작년에 통과됐는데 시종점을 어떻게 할지 지금도 논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저는 말씀드리려면 1시간 넘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과거를 캐서 이제 어떻게 하자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점만 발굴을 해갖고 이걸 팬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원안사수위원회라고 뭐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게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안이라는 게 사실 그 대안을 만들 때 그 민주당 정부에서 선정된 업체가 또 용역도 하고 그래서 했다는 거고, 예. 그리고 그 강화면이 있습니다. 강화면이 있는데 거기가 IC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출신 그 양평 군수가 거기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런데 그 종점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한대로 전 양평 군수, 민주당 양평 군수가 있는 땅이 있는 그쪽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니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원안에 있는 데는 뭐 김부겸 전 총리의 땅도 있고 유영민 전 비서실장 부인의 땅도 있고 이렇게 따지면 뭐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니은자가 되는데 네. 제 지역구가 그 백령도인데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백길이 니은자예요. 북한이 NLL을 위시로 해갖고 대체하기 때문에 이런데 세상에 어떤 멀쩡한 도로가 이렇게 니은자로 꺾어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 이상 이어갖고 아웅다웅 하지 말고 네. 주민들한테 그 의사를 묻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강화면, 강산면, 양편면도 있고 두물머리 주민들도 있고요. 우리가 서로 토론해갖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그러면은 네. 그 도로가 진짜 필요한 주민들을 하여금 결정하는 게 가장 그 합리적인 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시간이 정말 다 됐는데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뭘 내놓고 뭘 증명을 해야 좀 의혹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의혹이 해소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명성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가 이 문제를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할 때 정말로 이 과정을 투명하게 저희한테 국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하고 그런 부분들을 대응해 왔느냐. 아니면 오히려 사실은 법적으로 거의 완벽히 이 직권남용에 가까운 백지화 선언 같은 걸 네. 하면서 사실 이게 백지화라는 게 법적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희는 이 굉장히 불법적인 백지화 선언이라고 보고 있긴 한데 네. 효력도 사실은 미지수고요. 근데 이런 정말로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것들을 끌어들이고 굉장히 저질의 어떤 뭐 김부겸 총리 땅 같은 것들을 끌어들이는 저질의 물타기들을 하면서 네. 오히려 정쟁화하고 있는 태도를 원희룡 장관이 앞에 나서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정말로 원희룡 장관이 이 백지화 선언에 너무 무책임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사과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여러 가지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분명히 의혹도 해소되고 네. 사업도 잘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고 빨리 끝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준영 의원,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인 조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3시쯤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33살 조 씨에 대한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정이 복잡하다면서 사이코패스 조사를 한 차례 거부했던 조 씨는 오늘 입장을 바꿔 프로파일러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 몸은 스스로 지켜야겠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하면서 호신용품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에 따르면 25일 기준 10대에서 50대 여성과 남성 모두 호신용품을 가장 많이 검색했는데요. 모든 연령, 성별에서 찾고 있다는 건데 범행 표적으로 여자가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젊은 남성들이 피해를 본 이번 사건을 통해 남성들도 경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검색어에 등장했을까요? 3단봉, 후추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 등이 많이 검색됐습니다. 네, 검색 데이터를 집계해본 결과입니다. 호신용품 검색량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신림동 흉기난동이 발생한 지난 21일 이렇게 늘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2016년 이후 이렇게 많이 검색됐던 적이 없습니다. 용품 몇 가지 살펴볼까요?
먼저 3단봉은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봉으로 위급할 때 길게 펴 몽둥이처럼 사용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보통 최루가스를 담고 있으며 상대방 얼굴에 발사해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도구죠. 반드시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뿌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분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호신용품은 자신의 생활 패턴 및 성향을 고려해 고르는 게 좋습니다. 여성 노약자라면 호루라기, 스프레이 같은 게 좋겠고요. 훈련이 된 사람은 3단봉, 너클 등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두는 일입니다. 호실용품이라고 3단봉이라고 이런 거를 후춧가루를 샀는데 쓸 줄 몰라갖고 심리적 부동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쓰려고 하면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럼 그게 그건 범인한테 손이 들어갑니다. 호신용품을 쓸 자신이 없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향해라인데요. 수상쩍다 싶으면 거리를 두다가 이상행동이 보이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휴대폰을 항상 들을 수 있어서 신고를 바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좀 거리를 두고서 이제 좀 계시다가 만약에 쫓아오면 빨리 도망가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또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골목으로 가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은 거리로 나오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요. 역대급 기록을 남긴 올여름 장마가 오늘로 모두 종료되고 폭염이 시작되겠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제주도에선 어제까지 31일 동안, 중부와 남부는 오늘까지 32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난해보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짧았지만 평년과는 비슷했습니다. 특히 올해 장마는 엿새 동안 연 강수량의 3분의 1이 집중되는 역대급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올여름 전국 장마철 강수량은 648.7mm로 2006년 704mm, 2020년 701.4mm에 이어 역대 3위지만 호남 지방은 1000mm에 육박하는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지역 관측 사상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시원한 옷차림이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휴전선 부근으로 강한 비구름이 분포하면서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4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호우특보도 발령 중인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밖에 전국으로도 5에서 많게는 8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0도, 대전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는 무더위 속에 곳곳으로 소나기만 지나겠고요. 현재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독수리는 중국 남부에 상륙해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주말 오후부터 일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예보된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